마음의 작동법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가 없으면 자도 없다 라는 챕터가 참 눈에 들어와서요. 그걸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칼 로저스는 심리학적으로 자유롭고 충만하게 가능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창하게 표현했는데요. 그는 사람은 자신이 되는 과정에 완전히 몰두할 수도 있고 진실로 사회적인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저스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3의 타고난 심리적 욕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인간은 유능하고 자유롭다는 느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유능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뭔가 남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유능한 게 아니죠. 유능이라는 것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 있는데 아무리 유능하면 뭐합니까? 남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자유롭다는 것도 혼자 있으면 무조건 자유롭죠. 근데 누군가가 있어야지 내가 자유롭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의 연결되어 있는 관계, 뭔가 그런 느낌을 원해요. 이게 바로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돌봐주고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초기 동기부여 이론가들은요, 성욕에 초점을 맞췄어요. 물론 성욕이 중요한 동기부여 요소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인간 활동의 더 큰 동기부여 요소인 관계를 맺으려는 심리적 욕구가 그 과정에서 간과됐죠. 성행위가 성적 욕구의 충족보다는 성행위를 하면 뭔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면 자아도 없는 거예요. 흔히 자율성 욕구와 관계 욕구에는 서로 충돌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자율성이라는 거 혼자 자유로운 건데 뭐 관계 욕구하고 다르지 않느냐. 남과 관계를 맺으려면 자율성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유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똑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독립성은요, 남들에게 개인적 자양분이나 감정적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자율성은요,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자율성일 수 있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행동한다는 건데, 내 의지대로. 이 독립적이면서 자율적인 사람,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요. 독립적이면서 통제받는 사람, 남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다음과 같은 사례를 좀 볼까요? 캘리포니아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6시 30분이면 해안에 작은 고깃배를 띄워요. 그리고 배에서 혼자 10시간에서 12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대양에서 자유를 느끼면서 파도나 물고기 떼와 맞서는 그 시간에는 평화와 충만감을 느끼죠. 물론 그렇다고 외톨이로 사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도 있고 친구도 많아요. 가끔 그를 만나지만 늘 진한 우정을 느낍니다. 어부는 자율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인간의 좋은 본보기죠. 자신에게만 의지하면서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내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어부 친구가 자율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것과는 달리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독립적이긴 하되 그 독립성이 내적, 외적 요인에 따라서 강요된 경우가 많아요. 인간은 남들과 감정적 유대를 맺고 서로 의지하며 도움을 주고 받으려는 성향을 갖고 태어납니다.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에서 의존성이 생겨나죠. 의존성은 사랑과 연결됩니다. 자율적이기를 원하면서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겁니다. 우리 사회는 독립성은 찬양하면서 의존성은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인간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와
자율성 요건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둘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의존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고교 시절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기를 위해서 애쓰는 단계죠. 라이언과 린치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의존하는 청소년들이 온전한 개인으로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성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철저히 독립된 청소년보다도 오히려 자발적으로 의존하는 청소년들이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관계에서 우리는 자아를 찾는다는 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관계를 중시한다, 사람은. 그래서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작동법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KTX를 타고 가는 도중에 녹음을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번에는 세상에 두 발로 서다 함께 하겠는데요. 이제 내면의 동기가 제대로 부연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내가 자율성을 갖고 내면의 동기가 돼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면의 동기가 부여된 활동,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기꺼이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리고 윗사람들이 자율성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은 아랫사람들도 흥미와 열정을 갖게 된다는 점을 밝혀냈어요. 사회에는 흥미롭지는 않아도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참 많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맡아서 피하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사회화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에게 태생적으로 성장과 발달을 향한 성향과 활력, 심리적 욕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내면화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외부의 지시를 내부의 지시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쓰레기를 내다 버리라는 부모의 지시를 점차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지시가 없어도 알아서 내다 버리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규칙을 내면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면화는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이루는 것이 된대요. 아이는 부모가 지은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이를 사회화하는 부모의 내면화를 쉽거나 어렵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하지만 내면화를 실제로 이루는 주체는 부모가 아니고요, 아이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무조건 시킨다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설득했냐의 차이죠. 자, 내면화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인트로젝션.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흡수, 타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내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책에서는. 앞으로 내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내사라 그러면 뭔가를 소화하기보다는 그냥 섭취한 거죠. 소화가 아니라 섭취. 소화하지 않고 그냥 먹어버린 거죠. 엄격한 규칙이 내리는 요구와 명령에 그저 허둥지둥 복종하는 상황을 얘기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자율적으로 행동할 토대가 마련되지 못합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려면 내면화된 규칙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속한 집단의 가치와 규칙을 받아들인 연후에 그에 따라 행동하죠. 이 과정이 불완전하게 진행되면 이제 내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의 형태를 띤 내면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은 아들이 경험을 성공적으로 통합했다면 업무에서 자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라고 느낄 거죠. 반면에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소화 흡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의무감과 부담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자, 첫 번째, 경직된 의무적 복종입니다. 의무적으로 복종하는 거. 두 번째, 여러 가지 내사가 한꺼번에 일어나서 어떠한 내사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으면서도 외면하지는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자, 만약에 가업을 물려받았지만 제대로 통합하지 못한 젊은이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은 일이라는 생각이 떠맡겨지긴 했지만 무력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해나가면서 결국 실패하게 되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우는 소리로 상황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내사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겁니다. 셋째는 직접적인 저항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법조인 가문의 아들이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변호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범법 행동을 한다든지, 목사의 딸이 가수가 돼서 무신론적인 행동을 담은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날 통제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결정권이 있는지 보여드리죠. 뭐 이렇게 저항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리처드 라이언과 웬디 그로닉이 로체스터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좀 보겠습니다. 이들은 초등학생들의 숙제하기가 가치와 규칙을 내세한 결과인지 아니면 스스로 통합한 결과인지를 평가했어요. 또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이 각자 어느 정도나 동기부여됐는지 표시하게 하고요. 학생들에게도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스스로 평가하게 했습니다. 즉, 교사들의 평가나 학생들의 자기 평가로는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내사의 결과인지 통합의 결과인지 직접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규칙을 내세한 정도가 높은 학생들은 교사에게도 동기부여 점수를 높게 받았고요. 학생들 본인도 동기부여가 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내사를 한 경우든 통합을 한 경우든 이제 통합은 제대로 내가 소화시킨 걸 얘기한 거죠. 학생들은 모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내사와 통합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사 정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의 친밀감보다는 거부감을 드러냈고요. 실패한 경험을 받아들이면서 부적응 현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통합 정도가 높은 학생들은 더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고요. 노력을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해도 건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수능하는 아이들은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픈 건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을 찾기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는 데에만 골몰하게 된다는 점이죠. 더욱이 이렇게 조용하고 순종적인 학생들은 다들 모범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반면에 시끄럽고 반항적인 아이들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모범생의 겉모습 안에도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복잡한 감정들이 깊숙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규칙과 평가를 내사하는 불완전한 내면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모범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변 세계의 여러 측면을 내면화해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는 동기를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이로운 행동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역설적 상황을 이해하려면 능동적 유기체와 그 유기체의 선천적 성향을 뒷받침하거나 억누르는 사회적 조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는 변증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고 어렵다. 어려우시죠? 좀 풀이해서 드리면 씨앗이 타고난 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타고난 방향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내면화하고 통합해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면화를 뒷받침하는 사회 안에서 자율성과 자신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등 기본적인 심리적 요소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자율성을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행동이 있는데요. 첫째, 재미없는 과제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바닥에 장난감을 치우라고 할 때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누가 밟아서 부서질 수도 있고 아니면 블록 조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이 그 과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퀴치너와 라이언이 몇몇 학생들과 학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아이들에게 자리를 정돈하라고 자율성의 한계를 정해줄 때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면의 동기를 훼손하지 않고 자율성의 한계를 지키게 할 때도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피험자들이 재미없는 행동의 규칙을 통합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를 이끌어내는 말을 할 때도 통제하거나 압박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하기보다는 권유하려고 했고요. 통제하기보다는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유를 제시하고요.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험 진행자에게 이 세 가지 요소의 변화를 줘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효과는 바로 나타났죠? 세 요소 모두가 내면화 정도를 높였던 겁니다. 세 요소를 모두 지켰을 때는 하나도 지키지 않을 때에 비해서 내면화 정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재미없는 과제를 할 때 왜 해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제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참여를 이끌어내는 말을 할 때는 통제하거나 압박하는 느낌을 받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또 중요한 얘기 제가 밑줄 건 게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는 내면화가 이루어지지만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상황과 견주어 보면은 그 내면화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잊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내면화는 부분적인 내면화일 뿐 대개는 내사에 그치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곧 타인의 행복에도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곧 타인의 행복에도 책임을 진다. 멋진 얘기네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흡수하게끔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자율성의 한계를 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라.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걸로 착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한계를 정해주고 일관되게 행동해야 된다. 방임하기는 쉽지만 자율성을 북돋기는 어렵습니다. 자율성을 북돋으려면 분명하고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야 하고요.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율성의 한계를 정해줘야 합니다. 언젠가 자율성에 대해서 강의할 때 한 여성이 불쑥 이런 말을 했대요. 자율성을 독려한다는 건 참 멋진 일이지만 언제나 타당한 건 아니더군요.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을 돌보는 아르바이트생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아서 회의에 지각했어요. 그 학생은 미대생인데 재촉 전화를 했더니 한참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올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의 자율성을 북돋고 창작에 매진하라고 격려라도 했을까요? 저 화가 났어요. 그건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얘기해야 됩니다. 본인의 자율성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자율성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방임하는 게 아니라 얘기해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그건 자율성이 아닙니다.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한계를 정해주고 그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 보이는 반응도 한결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의 눈으로 아이를 이해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자녀 행동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딸아이가 반항을 한다면 부모가 미처 모르고 지나간 어떤 일에 대해서 안가품을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일지도 모르고요. 가능성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심히 지나쳐서도 안 되고요. 처벌만을 앞세우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헤아리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율성의 한계와 결과를 분명히 해줘야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자신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아이가 무책임하다면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층 더 공을 들여야 됩니다.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것과 방임하는 것을 흔히 혼동하는 이유는요, 자신들이 아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은 아이를 그냥 방치하면서도 아이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포장하곤 하죠. 아이라면 누구든지 부모를 크게 화나게 할 때가 있어요. 특히 부모의 내면이 지쳐 있을 때라면 더 그럴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이를 그냥 방임하고 있으면서도 실은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하며, 아이를 몰아세우면서 실은 자율성의 한계를 정해주고 있다고 자신을 기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